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실기 기출보건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첫 시간입니다. 챕터 1의 고급 직업상담, 고급 직업심리 필답형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제1절 이론형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진로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형 문제와 그 다음에 검사 도구와 해석에 대한 사례형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례가 주어지더라도 여기 있는 이론형 문제에서 사례가 주어지더라도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홀랜드의 4가지 기본 과정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홀랜드 이론의 5가지 주요 개념 중 4가지를 설명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사례와는 상관이 없는 사례가 박스로 주어지지만 사례와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이론들이 쭉 나오니 우리가 이것을 이론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례는 왜 나왔습니까? 그 사례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뭐 척도가 쭉 연결이 되고 그 척도에 의해서 설명해보고 그 척도를 설명해보고 그 척도에 의해서 그 사례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그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배점이 한 30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검사 도구 해석 이것이 한 30점 정도 되고 그 다음 노동시장 분석 그 다음에 그 채용박람회 기획안 그게 한 40점 정도 배점이 돼서 100점 만점이 된다. 그래서 이론형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의 특징은 역대 기출보건 문제니 필답형의 내용은 노동시장 분석하고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비슷하게 나오니까 물론 수치는 바꿔서 나오겠죠. 자, 그러한 것들은 몇 년도 몇 해에 나왔다는 건 없지만 필답형은 제가 그것을 찾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랜드 이론의 1번에 해당되는 것은 2022년, 2015년, 2016년, 2020년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빈출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빈출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공부를 좁혀 나간다 할까요? 영역을 조금 더 이렇게 좁혀 나가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모범 답안이 있는데 이 모범 답안을 저는 말 그대로입니다. 꼭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썼어요. 이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필답형이라서 워드로 하는 게 아니라 쓰시는 거예요. 직접 쓰시는 건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외우셔서 쓰되 정확한 것이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것이 들어있으면 채점자가 채점을 할 것이고 O로 그렇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X입니다. 물론 부분 점수를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홀랜드는 맞게 썼는데 예를 들어 또 2번에 슈퍼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슈퍼를 잘못 썼네. 그러면 슈퍼는 틀렸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으니까 30점 만점에서 부분 점수라고 하는데 부분 점수를 매겨서 점수화하겠죠. 그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고 제가 OT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사족을 단다하죠. 사족을 달더라도 정확한 건 들어있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정확한 건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1절의 이론형 문제 진로 이론, 그 다음에 1번의 홀랜드 이론의 4가지 기본 과정 중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4가지 기본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4가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 4가지 기본 과정인데, 거기에 여기 지금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지만 책에는 밑줄이 있나요? 예, 밑줄이 있죠. 그 밑줄 부분들이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줄이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작성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밑줄이 있는 것이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1번, 2번, 3번 정도는 쓰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혹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쓰라겠는데 네 가지 쓰실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점수 안 줘요. 하나 더 썼다고 해서 점수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5가지면 5가지 써야 되고 3가지면 3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홀랜드 이론의 기본 가정이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홀랜드 이론 하면은 육각형 모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육각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죠. 이 성격을 영어로 퍼스널리티,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론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요. 육각형의 현, 탐, 애, 사, 진, 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자, 현실형, 영어도 쓸까요? 리아섹크입니다. 자, 현실형, 리얼리스틱, 그 다음에 탐구형, 인버스커티브, 여기가 붙어야 돼요. invest, 그 다음에 예술형, 아티스틱, 그 다음에 사회형, 소셜, 진취형, 엔터프라이징, 그 다음에 관습형, 컨벤셔널. 그래서 리아세크, 이니셜만 딴 겁니다. 6가지 성격 유형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거 쓰실 수 있겠죠? 영어 안 써도 됩니다. 영어까지 쓰실 필요 없고. 자, 현탐의 사진관을 외우시고, 여기 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시작.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작업 환경, 환경 여기 있습니다. 작업 환경은 시작.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분류되는 6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성격도 이거, 그 다음에 작업 환경도 이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네,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하죠? 그게 바로 일치성이라 한다. 네, 뒤에 나올 겁니다. 3번째,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직업환경, 작업환경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 사회형이야. 그러면 사회형 직업을 찾는다는 거죠. 나 진취형이야. 그러면 진취형의 작업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끝내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짧다 그랬을 때는 이걸 좀 써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환경, 작업환경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설명해 준 게 그 다음이죠. 부연이라고 보면 돼요. 아울러 환경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인 선발 과정 등을 통해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이게 둘이죠.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직업환경, 작업환경을 찾고 환경도 구인을 할 때 이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둘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이 3가지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아니죠. 개인, 환경, 연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4번 들어갈게요. 4번.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성격 유형과 잘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로 선택, 근속 기간,
직업 전환, 성취, 직무 만족 등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성격 유형과 잘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개인이 알았어요. 알면 그걸 선택하겠죠. 진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 길겠죠. 그 다음에 직업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아, 이전에 내 직업은 내 성격이 안 맞았어. 그러면 직업 전환하겠죠. 잘 맞는 것에. 그 다음에 성취감 있겠죠. 4. 그 다음에 만족감 높겠죠. 이와 같은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을 생각해 주세요. 그걸 생각해 주고 현탐의 사진관 리아세크를 생각해 주면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정리했고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홀랜드의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이 홀랜드고 3번은 누구죠? 갓프레드슨입니다. 홀랜드의 문제는 그리 많이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 홀랜드 이론은 5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5가지 주요 개념 중에 4가지를 설명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요 개념의 4가지. 1. 차, 정치계. 저는 이렇게 외워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여기 수험서에다가 암기법을 거의 다 써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은 놓쳤어요. 1차 정치계가 안 보이죠.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암기법은 다 써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1차 정치계. 이름 뭐냐? 이게 치니까 이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 다음에 차. 넘겨볼게요. 이 변별성이 차별성입니다. 변별성이 차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뭐겠어요?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치는 뭐겠어요? 치. 여기 있네요. 일치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측성이란 게 있었죠. 계측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암기해야 하나씩 나열할 수 있어요. 1, 차, 정, 치, 계. 이렇게 외웠어요. 동의어 들어갑니다. 이게 동의어가 변별성이었어요. 변별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홀랜드 이론의 5가지 개념은 1차 정치계.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우리가 암기할 게 앞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을 놓고 외워야 돼요. 1차 정치계를 외웠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모르면 안 되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홀랜드의 5가지 주요 개념은 1차 정치계. 앞에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외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주요 개념의 일치성,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계측성,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 활용 방안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걸 놓쳐버려요. 요걸 안 써버리면 부분 점수만 받아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가지를 설명하고 또는 5가지를 설명하고 활용 방안을 써라 그러면 활용 방안의 마지막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제가 일치성과 일관성을 붙여놓은 이유는요. 요 2가지 혼동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성격과 작업 환경이 적합할 때 좋다. 이게 뭐냐면 일치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개인의 흥미 유형 또는 성격 유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환경 유형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개인. 이게 유사라고 하죠. 환경. 이거는 당연히 작업 환경, 직업 환경이 되고 이거는 개인의 흥미라든지 뭐예요? 성격. 이랬을 때 일치도가 높다, 일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이걸 이제 풀어 쓰는 거죠. 이걸 풀어 쓰는 겁니다. 개인의 흥미 유형. 우리가 이제 홀랜드 이론에서 차용해서 갖고 온 게 스트롱 흥미 검사잖아요. 스트롱 흥미 검사.
이거 나중에 SII, 스트롱 흥미 검사가 또 시험에 루틴으로 잘 깔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트롱 흥미 검사는 홀랜드 이론을 차용하는 것이니 홀랜드가 또 흥미와도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흥미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정체성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환경 유형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관성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일관성은 리, 세, 크. 리, 세, 크. 일관성은 뭐예요? 인접. 뭐라고요? 인접. 뭐라고요? 인접. 인접한 것. 성격 유형 중에 인접한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담사가 S형이 많아요. 그래서 SE 인접돼 있죠. SA 인접돼 있어요. 그러면 SR은요? SR은 인접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흥미 유형들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흥미 유형들 간의 유사성.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유사성이 있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유사성이 낮아요. 육각형 모형에서 인접, 동그라미, 인접한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나 직업의 결정에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관성이 높을수록. 자, 우리가 이제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인접해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상담사가 S, E, A, C. 자, S가 사회형, E가 뭐예요? 진취형, A가 뭐예요? 아티스트, SEA, SEA 다 인접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일관성이 높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진로 결정의 안정성이 높아지죠. 진로 결정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반대로 해볼까요?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나와버렸네요. 어떤 사람의 검사 결과가 SRI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S 이걸로 할까요? S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I예요. 이 녀석은 인접해 있지 않고 대각선에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떤 진로를 결정하지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결정하지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안정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SEA보다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을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일치성과 일관성 아시겠죠? 세 번째 들어갑니다. 변별성입니다. 자, 변별성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차별성이라 했어요. 차별성. 개인의 흥미를 정의하는 정도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여기서 가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분명한 차별성이 있을 때 잘 변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요, 기계 다루는 거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현실형이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현실형하고는 안 맞구나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타심 이런 게 높아요. 그럼 이건 사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S하고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이거라면 싫어하는 것은 R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분명한 차별성이 있을 때 잘 변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내담자가 있어요. 내담자하고 상담해 봤어요. 홀랜드 검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저는 뭐 기계 다루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R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잘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S가 높아요. S가 높고 R이 낮으면 이것은 차별성이 생긴 거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을 때 변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흥미를 정의하는 것이죠.
당신의 흥미 이거네요 라고 이것은 선호하지 않고 이것을 선호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체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정체성은 앞에 개인과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죠. 오케이. 자, 개인의 세모 치고요. 개인은 자아 정체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흥미라든지 재능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라 한다. 우리가 보통 정체감 하면 자아 정체감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한 답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 의식은 어떤지, 여기에 나온 대로 자기의 흥미나 재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안정되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개인에 대한 정체성은 잡혀 있다,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환경이죠. 우리가 보통 환경은 직업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환경이어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 이 조직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나 목표나 일과 보상의 통합, 이런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에 대한 정체성과 직업 환경에 대한, 작업 환경에 대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죠? 오케이. 자아 정체감도 들어가고 개인의 목표도 들어가고요. 흥미와 재능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과 연관성이 있다. 조직은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은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직장이 과연 일과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통합이 잘 돼 있느냐, 이 조직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의 목표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느냐, 조직이 안정적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환경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 두 가지로 정체성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앞으로 넘어가면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잖아요. 정체성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 환경 유형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케이. 나의 정체성과 환경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인의 목표가 있고 조직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목표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측면의 조직의 목표성이 일치한다. 그러면 일할 만 나죠. 일 잘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일치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계측성이에요. 계측성.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계측이라는 단어가 말이 어려운데 계측성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육각형 모형에서 유형 간의 거리가 있어요. 유형 간의 거리가 있는데 이 유형 간의 거리는 그것들 사이에 이론적인 관계, 상관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이 반비례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비례 하면은 곡선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반비례입니다. y는 x분의 1이 반비례거든요. 이게 반비례 식인데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유형 간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론적인 관계니까 여기에 관계, y에다가 관계를 쓰고 유형 간의 거리를 여기다 씁니다. 아까 우리 육각형 그렸다가 지웠는데 육각형에서 인접하면 거리가 가깝고요. 대각선에 있으면 거리가 멀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거리가 뭐네 여기는? 거리가 멀죠? 자, 거리가 멀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상관성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상관이 낮죠. 상관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그럼 해볼까요? S하고 뭐였는데요? R이었잖아요. S와 R은 유형 간의 거리가 멀어요. 대각선이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상관성이 낮다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거리가 여기가 0.0이니까 거리가 좁아졌어요. 거리가 좁아졌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S하고 E죠. S하고 E는 붙어 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요, 네, 관계적인 상관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계측성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측성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측성이란 육각형 모형에서 이 유형 간의 거리는 그것들의 이론적인 관계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연상하면 쉽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참고의 그림을 넣어드렸잖아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이 그림이에요. 참고에 있는 그림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우고 계측성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네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려야 되잖아요. 추천해 드릴게요. 1번 추천합니다. 당연히 1번과 2번 같이 쓰는 게 좋죠. 일치성과 일관성을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만 쓰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버리는 게 좋아요. 1번, 2번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1번 같은 경우가 이 정체성과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데 정체성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컴마 많잖아요. 그래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변별성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계측성을 추천합니다. 정체성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이제 정리해 놓고요. 자, 첫 번째가 일치성, 두 번째가 일관성, 세 번째가 변별성 또는 차별성, 마지막은 계측성. 요 정도 써 놓으시고 이제 활용 방안. 자, 이 활용 방안은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스트롱 흥미 검사 있잖아요. 스트롱 흥미 검사. 스트롱 인터레스팅 인벤토리. 홀랜드 이론의 주요 개념을 기초로 한 스트롱 흥미 검사 등 각종 직업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내담자를 성격, 흥미를 사정할 수 있고요. 직업 상담을 통해서 아까 있던 거 내담자 개인과 직업 환경에 일치하는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랜드 많이 씁니다. 홀랜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홀랜드의 활용 방안은 스트롱 흥미 검사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스트롱 흥미 검사가 홀랜드 이론을 차용한 거니까. 그래서 스트롱 흥미 검사를 직업 심리 검사를 하는데 이런 직업 심리 검사의 하나인 스트롱 흥미 검사는 흥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홀랜드는 성격을 알아볼 때도 쓴다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담할 때 검사를 통해서 좀 잘 개인과 환경이 잘 적합한 그런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홀랜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죠? 앞에서 정리 잘하면 뒷부분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갓프레드슨입니다. 이 갓프레드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딱 하나입니다. 3번 딱 하나입니다. 2번에 보면 2012년, 2015년, 2016년, 2020년 앞에 있는 1번과 좀 비슷하지요. 자, 갓프레드슨도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왔네요. 5번. 2012, 13, 15, 16, 2020 이렇게 해서 갓프레드슨이 나왔는데 갓프레드슨은 직업, 포부, 발달, 이론 또는 직업 포부 이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 타협 이론에서 진로 포부 발달 단계 및 영향 요인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진로 포부 발달 단계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포부의 발달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한 타협 이론이 있는데요. 제한 타협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좁혀 나가야 돼요. 자, 이걸 좁혀 나가는 것이 제한이에요. 그게 제한이고, 자, 제한했어요. 제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타협을 하면서 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절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절충 이론이란 말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 용어가 제한 타협 이론이더라고요. 제한 타협 이론은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 먼저 제한을 하고 먼저 한계를 지어서 좁혀 나갑니다. 선택을 좁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좁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이 이거고 2번은 자,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이 좁혀 나간 상태에서 절충해 가며 선택하는 겁니다. 좁혀진 내용에서 타협 또는 절충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이 타협과 절충을 할 때 흥미를 가장 먼저 고려해요. 흥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 성역할이에요. 그래서 흥미와 사회적 지위와 성역할의 순서대로 쭉 뭐한다? 고려하면서 절충해 나가는 거예요. 고려하면서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흥미에서 사회적 지위에서 성역할입니다. 사회적 지위.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게 뭐겠어요? 성역할이죠. 자신의 성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역할. 의순으로 뭐한다? 절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제한 타협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뭘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외워야 하는 것이 하나 나왔어요. 힘, 성, 사, 내. 힘성사내. 자, 어떻게 외우라고요? 갓프레드스는 시작. 갓프레드스는 힘, 성, 사, 내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힘과 크기, 이걸 서열 획득 단계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역할 지향, 성역할 획득 단계라 하고요. 아까 했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입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내적 자아 확립 단계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힘과 크기 지향성을 서열 획득 단계라 하고, 성역할 지향성을 성역할 획득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라 하고,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을 내적 자아 확립 단계라고 말한다. 큰 틀을 먼저 딱 잡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미콜론이 있는 거 써야 됩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거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까지만 써도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컬럼 뒤에 있는 것은 안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연령을 볼까요? 연령.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3, 6, 9, 14 3, 6, 9, 14 3, 6, 9, 14 이렇게 해요. 아, 그러면 3에서 5세, 6에서 몇 세? 8세, 9에서 몇 세? 13세, 그 다음에 14세 이후예요. 그래서 3, 6, 9, 14 힘성사안에 3, 6, 9, 14 시작. 힘성사안에 3, 6, 9, 14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설명하면 돼요. 여기에 내용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시기다 라고 했습니다. 서열 획득 단계인데, 이 서열 획득 단계에서 우리가 사고 과정 첫 번째가 3에서 5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유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유년기. 사고 과정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는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자아가 형성된다. 개념보다는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원초화에서 자아에서 초자아인데 이때 시기는 3에서 5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사고 과정도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도 형성되고요. 성역할 지향 들어갑니다. 6세에서 8세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6세에서 8세 때 장난감 갖고 노는 시기 맞아요. 장난감 갖고 노는 시기고 이 장난감이 남녀로 확실히 구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아 개념이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역할의 발달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자아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2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나는 남성으로서 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역할과 자아 개념이 발달되는 시기고요. 성역할에 따라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아이들은 간호사,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뭐예요? 뭐 여자분들도 의사는 있긴 있지만 또 남자분들도 간호사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여자로서 어떠한 직업, 남자로서 어떠한 직업, 성역할에 따른 직업, 그런 직업군 이런 것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입니다. 사회적 가치에서 우리가 여기서 쭉 보면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 제가 앞에서 어떤 말씀드렸냐면 사회적 지위를 말씀드렸어요. 그 사회적 지위가 바로 사회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의 수준이란 게 뭘까요? 일의 수준.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있죠. 일에도 레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숙련, 반숙련, 숙련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로의 이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전문직이 있고 준전문직이 있잖아요. 전문직에서도 1과 2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의 수준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어떤 일에 대한 곤란도에 따라서 책무성에 따라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이를 찬찬히 보면 초등학교 시기예요. 고학년이에요. 자, 그리고 직업 선호도가 점차 발달하게 되면서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충고를 형성하게 됩니다. 직업 선호도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건데요. 뭐 어떤 직업에 흥미를 갖느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흥미니까 그래서 직업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해 나가겠죠. 그래서 직업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충고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인데 이때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티네이저 이후잖아요. 14세 이후 청소년기니까 이 청소년기 때 우리가 에릭슨이 말하기를 자아정체감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내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다. 더 깊은 자기인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끊어요. 자, 보세요. 내적인 고유한 자아라고 그랬죠. 내적 자아인데 쉽게 말하면 이 자아를 딱 보는 순간 자아정체감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왜? 14세 이후에는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내적인 사고, 여기 내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내적인 사고가 발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깊이 온 자기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자기인식을 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은 자기인식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성이 됐으니까 자기 성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깊은 자기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자아 개념이나 개인의 흥미나 능력이나 가치관이나 성역할이나 사회계층 등의 맥락에 비추어 여기서 끊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 1단계에 있었던 거, 2단계에 있었던 거, 3단계에 있었던 것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 1단계에 있었던 게 아까 자개념이었잖아요. 2단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성역할이었었잖아요. 3단계에 있었던 게 뭐죠? 사회 계층이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맥락이 위에서부터 다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단계를 거쳐왔어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비추어서 직업 선호도를 평가함으로 점차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면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이 처음에는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화가 된다는 것은 보다 더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화, 직업 선호도를 평가하면서 보다 더 구체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안의 내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쓰시고 하셔야 돼요. 힘성산의 4가지 세팅은 쉬워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썼다고 해서 점수 주냐? 절대 안 줍니다. 이거는 뭐 점수, 부분 점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문장을 쓸 때 여기 있는 조사 하나하나 다 똑같이 하면서 쓸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은 정말 천재입니다. 정말 천재인데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려면 방법은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사고과정 구체화. 그 다음에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아개념, 성역할, 발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역할에 따라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이런 긴 지문들은 그게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평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자아 정체감 형성. 그 다음에 더 깊은 자기 인식. 그 다음에 자아 개념. 여기 성역할 사회계층. 여기에 따라서 직업 선호도 평가. 요 정도 정리하면 돼요. 요걸 머릿속에 넣어야 여러분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빵꾸노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키워드를 썼어요.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는 아니죠. 이제 좀 중심이 되는 문구라고 할게요. 중심이 되는 문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뭐예요? 지문을 만드는 거죠. 나머지 가지고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긴 같은 것은 두 문장으로 만들어도 돼요. 한번 끊고 두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거 일종의 빵꾸노트입니다. 빵꾸노트.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놨잖아요. 이게 빵꾸 일종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 쓰고 이게 1차 작업. 그 다음에 2차 작업은 이걸 엮어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기기출보건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 이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할 만하지, 만약에 전혀 예상이 안 되면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영향요인 4가지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기 이제 4번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진로 발달의 영향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로 포부 발달 단계에서 4가지 요소와 함께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으시고, 자, 포인트가 되는 거 나옵니다. 개인의 흥미나 지적 능력. 되게 이제 지적 능력을 지능이라 하잖아요. 인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가치관, 성취 동기 등이 직업 선택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따라 갓프레드슨의 이론을 직업 포부 이론이다. 또는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발달 단계 4개를 앞에 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 말고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있다. 그게 바로 개인의 흥미라든지 지적인 능력이 바로 영향을 준다. 직업 포부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직업 포부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것이 직업 포부에 영향을 준다. 성취 동기가 직업 포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있습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직업 포부를 발달시킬 수 있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직업 포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직업 포부도 많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위는 돈이 많고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인 지위니까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면 직업적인 포부도 나름대로 더 많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신념입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더라도, 사회적 지위는 낮더라도 어떤 직업에 대한 신념을 직업 신념이라 하는데 진로 신념이라고 하죠. 진로 신념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신념이 있다면 충분한 직업 포부를 느낄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 동기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취는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고 직업에서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직업에서의 성취 동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바로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 포부가 더 발달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바탕으로 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나 좀 더 쓰고 싶은데 여기서 좀 더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개인의 흥미와 지적 능력이 직업 포부에 영향을 준다. 또는 직업 포부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견해를 쓰면 되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거는 갓프레드 스님이 말한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안 돼요. 팩트는 팩트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부연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네 가지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갓프레드 스님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네 가지. 흥미,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렇게 네 가지. 여기 보면 영향요인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좀 두 문자 암기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번의 답안이 풍성해지겠죠? 힘성산에 네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 가지를 한 문장 정도면 돼요. 정확히 흥미 땡땡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가치관 땡땡해서 쓰고, 사회적 지위 땡땡해서 쓰고, 마지막 성취동기 땡땡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네 문장 정도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풍성한 답안이 됩니다. 자, 3번까지 했습니다. 3번은 갓프레드슨의 내용까지 했고요. 4번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작성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8쪽에 있는 4번을 보면 직업적응 이론이 나오죠. 5번도 직업적응 이론이고요. 6번도 직업적응 이론이고요. 7번도 직업적응 이론이고, 8번도 직업적응 이론이고, 9번도 직업적응 이론이고, 10번도 직업적응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론을 좀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게 해드렸는데, 직업적응 이론이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4번부터 10번까지니까. 이것은 한 2강 정도는 해야 되겠죠? 한 번에 다 못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이 다이수아 로키스트의 직업적응 이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 끊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작성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주관식 필답형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